자, 157번 로이스틱 회귀 분석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분류 모형 파트입니다. 분류 모형 파트의 기법은 크게 네 가지 기법이 등장하게 되죠. 자, 로이스틱 회귀 분석, 인공신경망, 의사결정 나무, 앙상블 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분석 기법에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매 차시별 세 문항 또는 네 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되는 요약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 그 외에도 서포트 벡터 머신, 그 다음에 뭐 KNN, 나이브 베이스 분류 등이 있지만 이와 같이 기타 분류 기법에서는 우리 거의 한 4년 주기로 한 번 정도의 가중치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요약하실 때는 로이스틱, 인공신경, 의사결정, 앙상블 모형 이렇게 네 가지 요약하고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우리 시험은 특정 분류기법에서 다 몰아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앙상블 모형의 가중치가 제일 높습니다. 매 차시마다 한 문항 또는 두 문항 출제 가중치를 갖고 있고 나머지 로지스틱, 의사결정 나무, 그 다음에 인공신경망이 돌아가면서 한 두 문항 출제 가중치를 갖고 있는 것이 해당되는 분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분류 기법마다 출제 포인트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부분을 구분해서 유의해야 봐야 되는지를 부분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입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는 종속 변수, 타겟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범주형 0, 1로 되어 있는 회귀 분석이다라고 정의하도록 하죠. 교육 자료에 보시면 일반적인 로지스틱 회귀 모형은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수식을 우리 시험 문제 출제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EXP라는 것은 지수값을 의미합니다. exponential이라 하게 되고 베타 제로 절편 베타 1을 기울기라고 하게 되죠. 자, 이와 같은 값, X값을 입력하게 되면 Y값은 0과 1 사이의 확률값으로 출력이 됩니다. 만약에 특정 질병 유무를 판단하게 된다면 0.5보다 크게 되면 질병이 걸리는 거고 0.5보다 작으면 질병이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이 로이스틱 회귀 분석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그럼 일반 회귀 분석과 로이스틱 회귀 분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가 관련된 부분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일반 선형 회귀 분석은 종속 변수의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값으로 나올 수가 있죠. 반면에 로이스틱 회귀 분석은 0과 1 사이의 값으로 출력이 됩니다. 또 하나 회귀 분석하고 다른 점은 로이스틱 회귀 분석은 모형 탐색할 때는 최대 우도 추정법을 이용합니다. 일반 선형 회귀 분석은 최소 제곱법을 이용하게 되죠. 또한 유의성 검정할 때도 회귀 분석 파트에서는 F랑 T 분포를 이용하는 반면에 로이스틱 회귀 분석은 카이 제곱 분포를 이용한다. 구분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좀 전에 설명드렸던 로이스틱 회귀 모형은 곡선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해석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직관적 해석, 즉 선역적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로직 변환이라는 걸 해줘야만 합니다. 로직 변환이라는 것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로이스틱 회귀 모형 양쪽에 로그와 오즈 변환을 하는 걸 로직 변환이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로직 변환의 정의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이와 같은 로이스틱 회귀 모형은 베타 1, 회귀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하는 방향, 이걸 S자 모양이라 하고 반대로 베타 1이 음수일 경우에는 역 S자 모형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 거고 또 하나, 로이스틱 회귀 분석은 일반 회귀 분석과는 해석 방법이 다릅니다. 즉, X가 1 증가할 때 Y값은 오지의 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지의 예측값, exponential 베타 1만큼 곱아지게 된다. 이 해당되는 빨간색이 출제 포인트죠. 예를 들자면 로이스틱 회귀 분석을 했습니다. 베타 1, 회귀계수 값이 0.5로 나왔어요. 그러면 exponential 지수값 0.5는 약 1.65가 나오게 됩니다. 즉 해석할 때 x가 1 증가할 때 오지의 증가량이 1.65배 증가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 회귀 분석과 차이점이고 이걸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자, 158번 인공신경망 ANN이라 하게 되고 바로 인간의 뉴런 구조를 본떠 만든 기계학습의 모델입니다. 당연히 지도학습이고
역전파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학습하게 되는데 역전파라는 건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첫 번째, 구조 및 학습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출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인공신경망은 크게 입력층이 있고 그 다음에 은익층, 그 다음에 출력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입력층과 우리 은익층을 통해서 각각의 가중치의 합산을 더해서 비선형 함수라 할 수 있는 활성화 함수를 거쳐서 출력층으로 값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인공신경망에서 학습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처음에 W가 가중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가중치를 임의의 값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그 나온 값과 실제 값 차이가 오차가 되는 것이죠. 이 오차, 즉 W를 조금씩 조정해 가면서 오차를 줄여가는 방식, 이걸 인공신경망에서 학습이라 하게 되고, 인공신경망에서 학습은 곧 W를 업데이트하는 거다, 또 갱신하는 거다라고 해석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오차 어떻게 우리는 사용하게 되냐면 기울기를 통해서 기울기를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이동해 가면서 오차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은 지점까지 우리는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기울기를 이용합니다. 이 최적화 알고리즘을 경사하강법이라 하는데 후반부 차시에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용어가 중요한데요. 가중치 업데이트, 바로 인공신경망의 학습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인공신경망에서는 분석자가 설정해주는 값이 다수가 포진해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자가 설정해주는 값을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게 되고, 이런 데이터 분석에서 자동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설정되는 값들을 파라미터라고 하게 됩니다. 용어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인공신경망에는 쓰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걸 역전파 알고리즘이라 합니다. 처음에는 먼저 오차를 계산합니다. 출력값과 실제 값의 차이를 우리 손실함수라는 오차를 계산하는 함수값을 통해서 계산하게 되죠. 그러면 이 오차가 줄어들도록 약간 W를 변경하게 됩니다. 다시 출력층에서 우리 입력층으로 다시 W를 갱신하게 되는 이 알고리즘을 역전파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인공신경망에만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면 160번에 보시면 인공신경망에서 은익층과 은익노드스의 의미가 중요하죠. 노드스, 층이 많다는 건 모델의 복잡도를 의미하고 상승되는 걸 의미하게 되고, 복잡한 경계 라인이 만들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 곧 과대적합에 빠질 염려가 있는 것이죠. 즉, 노드스가 많다, 복잡한 결정 라인을 만든다라고 해석하고, 반대로 노드스가 작다는 건 결정 라인이 단순해진다라고 해석하는 문제가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인공신경망의 장단점은 의사결정 나무의 장단점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 포인트를 자리 잡고 있는데, 장점으로서는 비선형 관계를 유용하게 되고 잡음에도 굉장히 강합니다. 또한 범주형이나 연속형 데이터에도 아주 성능을 잘 보여주게 되죠. 단점이라 한다면 수많은 은익층에서는 가중치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이걸 일일이 수학적으로 해석하기 어렵죠. 두 번째, 최종 모형의 도출이 어렵습니다. 인공신경망은 분석자가 설정해줘야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 값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주성분 분석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정규화를 해줘야 최적 오차를 줄일 수 있는 전역해를 찾아줘야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인공신경망의 장단점이고, 다음에 등장하게 되는 의사결정나무의 장단점과 서로 구분하도록 합니다. 자, 인공신경망에는 다양한 비선형 함수로 할 수 있는 활성화 함수가 존재합니다. 활성화 함수라는 것은 입력층에서 받은 값을 비선형으로 변환해주는 함수를 활성화 함수라 하게 되는데, 자, 계단 함수는 임계값에 따라 0, 1로 분류하게 되는 활성화 함수입니다. 부호 함수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1, 0, 1로 분류하게 되고 방향성을 파악해 볼 때 유용한 활성화 함수입니다. 시험 문제에선 시그모이드 함수가 출제 포인트고, 로이스틱 회귀 분석에서 등장하는 걸 시그모이드 함수라 합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카테고리가 2개인 경우에 쓰는 활성화 함수입니다.
또 등장하게 되는 거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입니다. 자, 얘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고 있고 우리 시험 문제 24년도에서 0, 1로 오답 보기가 출제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라는 것은 0을 중심으로서 대칭 분포일 때 훨씬 시그모이드 함수보다 연산 속도가 빨라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렐로 함수라는 것은 음수일 땐 0, 양수일 땐 원래 값으로 출력해주는 역할을 렐로 함수라 하게 되고 후반부에 등장하는 기울기 소실 문제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활성화 함수가 렐로 함수라고 할 수가 있죠. 소프트맥스 출제 포인트입니다. 시그모이드는 카테고리가 두 개일 때 쓰는 활성화 함수고 소프트맥스는 다범주 두 개 이상인 타겟 변수의 카테고리를 갖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활성화 함수라고 정의하도록 하죠. 163번은 경사관법입니다. 아까 오차 함수를 찾게 되는 최적화 알고리즘, 기울기를 이용한다 했죠. 그 알고리즘을 경사하강법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학습률, 기울기를 통해서 학습률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학습률을 너무 높이게 되면 기울기의 이동거리도 같이 커집니다. 그러면 우리 가장 오차가 작아지는 지점을 간과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학습률이 너무 작아지면 이동거리가, 기울기의 이동거리가 굉장히 작아지죠. 그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이와 같은 학습률이 클 때와 작을 때 기울기, 이동거리의 관계가 출제 포인트고 우리 시험 문제 25년도에 강력한 예상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64번은 기울기 소실 문제입니다. 정의로 출제가 됩니다. 우리 인공신경망에는 역전파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했고 자, 이와 같은 은익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시 출력층에서 입력층으로 가중치를 전달할 때 만약에 0, 1보다 작아지는 숫자를 계속 곱하게 되면 0이 돼버리게 되고 결국 학습이 멈춰서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를 기울기 소실 문제라 정의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기울기 소실 문제만 있냐? 그건 아니고 반대로 기울기 폭발 문제도 있습니다. 이건 반대의 경우이죠. 말 그대로 W가 너무 커짐으로 인해서 발생해주는 연산적인 문제라 할 수가 있는데 하나 메모하도록 하죠. 이런 경우에는 W를 초기화시킬 수도 있고 또는 기울기, 너무 큰 기울기를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험 문제 가중치는 떨어지지만 이와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 굉장히 난이도 있는 문제였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분류모형 기법에는 의사결정 나무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의사결정 나무라는 것은 트리 구조를 갖고 있고 말 그대로 트리를 분기하게 되면서 규칙을 찾아내는 분류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의사결정 나무는 연역적이 아닌 귀납적 접근 방식을 이용합니다. 말 그대로 특정 데이터에서 개별 규칙에서 시작해서 일반적 규칙을 찾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직장인이고 대출 가능 금액을 판단해 본다 합시다. 그러면 개별적인 직업 유무, 연봉 선 이렇게 하나하나씩 따져서 대출 유무를 판단해 보는 귀납적 방법을 이용한다라고 이해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의사결정 나무의 변수를 분류할 때는 특정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순수도라고 할 수가 있죠. 순수도라고 한다면 특정 클래스에 속하는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비율이 크도록 우리는 의사결정 나무는 분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수도를 평가하는 지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카이제곱 통계량과 진입값, 엔트로피 지수가 있죠. 카이제곱 통계량이 크다는 건 기대값과 관측 빈도의 차이가 크다는 걸 의미하고 카이제곱 통계량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순수도가 높아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때 카이제곱 통계량의 P값, 유의확률 값이 작아질 때 우리는 순수도, 동질성이 커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우리 시험 문제에서 계산 문제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니 지수입니다. 1에서 특정 범주의 비를 제곱을 뺀 값이라 할 수가 있고 25년도에는 한 번 정도 계산 문제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진입값이라는 것은 순수도를 측정하는 지표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불순도 측정 지표입니다.
진입값이 크다는 건 그만큼 이질적이고 불순도가 높다는 걸 의미하죠. 의사결정 나무는 분기할 때, 분할할 때 진입값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분기한다.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엔트로피 지수죠. 엔트로피 지수는 해당되는 무질서 정도에 대한 척도고 가장 무질서가 높을 때 0.5입니다. 0일 때는 순수도가 최고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나와 있는 PI 수식을 보게 되면 특정 클래스의 확률이고 그 값 로그를 곱해줘서 마이너스를 해주는 값이 바로 엔트로피 지수의 수식입니다. 24년도에 수식을 물어보는 문제 한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의사결정 나무는 다음과 같은 생성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사결정 나무의 생성이죠. 그때 필요한 것은 어느 때 분리할지 분류 기준을 설정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순수도 평가 지표들 세 가지 중에 선택하게 되겠죠. 또 하나 정지 규칙, 생성 중에 더 이상 의사결정 나무가 활성화되지 않도록 하는 스탑 루, 정지 규칙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제기적 분할, 말 그대로 하나에서 두 마디로 계속 분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가지치기를 하게 됩니다. 자, 해당되는 가지치기 사정과 사후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가지치기라는 것은 트리가 완성된 후에 이런 순수도가 떨어지는 각 가지를 치는 걸 의미를 하게 되죠.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는 건 순수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정확도가 떨어져 있고 복잡도가 올라갔다는 의미도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가지치기를 함으로 인해서 과대적합을 방지하게 되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타당성 평가죠. 앞에서 혼동행렬과 같은 평가 지표를 통해서 우리는 모형의 평가를 판단하게 되고 네 번째 분류와 예측이 진행하게 되고 우리 시험 문제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사결정 나무의 과대적합을 방지하는 방법 정지규칙과 가지치기가 있고 정지규칙이라는 건 말 그대로 트리를 생성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게 됩니다. 더 이상 분기하지 않고 특정 노드를 최종 마디로 하게 되는 규칙을 의미하게 되죠. 가지치기는 트리가 완성된 이후에 이와 같은 순수도가 떨어지게 될 때 이와 같은 가지치기를 하게 되고 시험 문제 포인트는 용어 정의로만 출제가 되고 과대적합이란 관계를 파악해 보도록 합니다. 170번에서는 의사결정 나무는 타켓 변수가 하나의 이산형이냐 분류나무라 하게 되고 연속형 값을 가꿀 때 회귀나무라 하게 됩니다. 출제 포인트는 분류나무일 때 순수도 평가 지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카이제곱 통계량의 P값, 진입값, 엔트로피 지수. 회귀나무일 때는 F 통계량의 P값과 분산감소량을 물어보는 문제가 우리 시험 출제 포인트입니다. 171번에는 의사결정 나무에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케이드, 카트, C4.5, 5.0 등이 있는데 우리 시험 출제 포인트는 카트로 요약해 볼 수가 있죠. 자, 이산형 목표 변수일 때 카트는 순수도 평가 지표, 진입값을 이용하고요. 연속형일 때는 분산 감소량을 이용합니다. 이와 같은 분류 기준으로 인해서 특정 카트라는 알고리즘을 물어보는 문제가 그동안 2번 정도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부연해 설명드리면 KD라는 것은 한 번 분기할 때 다지 분할 2개 이상으로 분할하고 카트는 2개로만 분할합니다. 이런 특징도 참고로 알고 가도록 하죠. 자, 의사결정나무의 장단점은 인공신경망의 장단점과 비교해서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장점, 말 그대로 특정 분류 변수 기준값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하기 때문에 직관적 해석하기 용이합니다. 두 번째, 교호작용 파격이 용이하죠. 중요합니다. 교호작용이라는 것은 두 변수가 결합해서 나는 효과를 의미하게 되고 의사결정나무는 한 분류 변수 기준에 따라서 2개로 분류하기 때문에 이런 교호작용 효과 파악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단어인데요. 비모수적 모형입니다. 특정 분포임을 가정하지 않습니다. 등분산성 가정하지 않습니다. 정상성, 정규성 가정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단점이라 한다면 아무래도 의사결정나무라는 것은 특정 데이터 값에 따라서 분기하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로이스트 회귀 분석, 일반 회귀 분석과 같이 이와 같은 회귀 개수 값이 존재하지가 않죠. 단순하게 두 마디로 분기하게 되는 나무의 트리를 보면서 어떤 것이 중요하다는 것만 파악해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173번 앙상블 모형 시험 출제 포인트 가장 높아요. 앙상블 모형의 정의를 한다면 다수의 약한 학습기를 결합해서 성능이 우수한 강한 학습기를 만드는 기법이죠. 단일 모형을 여러 개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편향 문제에서 극복할 수 있는 모형이 앙상블 모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앙상블 모형에서 문성 모형 결과를 종합하는 방법은 크게 분류와 회귀로 나눠지게 됩니다. 분류는 말 그대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분류하게 되는 것이고 회귀는 각 예측값을 평균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런 앙상블 모형 3가지 플러스 1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배깅은 우리 시험 문제에서 출제 포인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배깅, 부스팅, 랜덤 포레스트, 스태킹까지 매 차시별로 반드시 한 문항 출제가 됩니다. 어떤 게 등장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한 기법은 등장하게 되죠. 배깅이라는 것은 부스텝 어그리게이팅이 꼭 등장합니다. 바로 여러 부스텝 샘플을 형성해서 독립적으로 병렬로 해서 다수결 또는 회귀인 경우 평균을 통해서 모형을 만든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스팅은요, 순차적으로 학습합니다. 병렬, 독립하는 게 아니죠. 한 학습기를 통해서 잘못된 분류된 데이터가 있으면 걔를 또 뽑히도록 해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순차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부스팅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스태킹은, 배깅은 동일한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반면에 스태킹은 서로 다른 알고리즘을 통해서 앙상블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24년도에 스태킹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오답 문제로 출제됐습니다. 자, 랜덤 포레스트는 배깅의 확장판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의사결정 나무를 만들 때 그 모든 변수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특정 랜덤하게 뽑아서 일부 데이터만 사용한다는 거, 바로 랜덤 포레스트의 특징이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과대 적합을 더 확실하게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175번에서부터 등장하는 분류기법은 기타에 해당되는 거고 간략하게만 정의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4년 주기호 한 문제 정도 가정치를 갖고 있죠. 자, SVM은 역시 지도학습 방법입니다. 그런데 얘는 여기 나와 있는 최적의 초평면이라 할 수 있는 경계를 찾는 알고리즘이죠. 용어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SVM에는 마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두 클래스에서 가장 가까운 두 클래스의 거리를 마진이라 하게 되고 이 마진이 최대로 하게 되면 오차가 제일 적겠죠. 이 평면을 찾는 게 바로 SVM, 지도학습이라고 해석합니다. 176번에는 나이브 베이스 분류 모형이 있죠. 우리 시험 문제 딱 원 타입밖에 출되지 않습니다. 얘는 베이지안 정리를 기반한 기계학습이다. 그건 나이브 베이스 분류 모형밖에 없고 추가적으로 모든 독립 변수들이 다 독립적이란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것이 바로 해당되는 나이브 베이스 분류 모형의 특징입니다. 자, 177번 KNN 알고리즘입니다. 자, KNN 알고리즘이라는 건 게으른 모델 또는 사례 기반 학습, 특정 예측, 분류 데이터의 거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만드는 것이죠. 특징이 있다면 앞에서 언급했던 모든 것들은 모형을 만드는 거에 비해서 KNN은 모형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모델이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K가 크다, K가 작다. 이 앞에 나와 있는 KNN에 따라서 K가 커지면 커질수록 훨씬 더 많은 수를 참고해서 분류한다. K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아주 한정된 인근의 데이터 가지고 분류한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의사결정 라인은 단순해지고 K가 작으면 작을수록 복잡한 의사결정 라인을 만들게 됩니다. 즉 K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과대적합, K가 크면 클수록 과소적합 해석하는 문제가 출제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